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막군 지식 PD 고성입니다. 자, 오늘 10시 웹이다는요, 우리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진출할 때 아마존의 이커머스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또 팁들 이런 얘기들을 컨택틱의 이희삭 대표님 게스트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대표님은 이쪽 아마존에 이런 이제 이커머스를 기업들이 잘 활용하게끔 이런 서비스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언제 한 몇 년간 하신 겁니까 이거를?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완전히 오래전에 돌아갔을 때, 과거에 돌아갔을 때는 제가 프리랜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에서부터 프리랜서 거쳐서 개인 사업자랑 이제 법인으로까지 넘어갔는데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로 이제 그 연차 수로는 10년 차 정도 됐습니다. 네. 자, 근데 이렇게 대표님께서 이렇게 아마존 다양한 것도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아마존 이커머스에 딱 꽂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꽂혔으니까 10년간 했지. 네. 꽂힌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사실 이커머스 자체에 좀 많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뭐 직장 생활 때부터 사실 이런저런 일 이제 어렸을 때 했지만 사실 이 이커머스라는 분야를 처음에 접했을 때는 거기에 홀딱 반했거든요. 왜? 글쎄요, 그때 가장 반했던 이유는 뭔가 이제 물건을 판매하는 것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셀링에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글로벌하게 확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근데 사실 처음에 했을 때는 저희가 국내 쪽 이커머스도 했었고, 그 다음에 아마존 전에는 이제 이베이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는 저희가 이제 아마존까지 넘어갔는데, 아마존을 본격적으로 파고든 게 2015년부터였습니다. 지금은 한 7년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따 자세하게 알아보겠지만, 아마존이 지금 뭐 거의 독점처럼 그냥 엄청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네네. 뭐 요새는 뭐 클라우드 쪽도 AWS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아마존의 대표 보시기에 아마존의 이게 지속적인 성장의 가장 큰 그 원인?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인 느낌에. 저는 무조건 물류라고 생각합니다. 물류? 물류가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커머스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무엇인가, 커머스의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전문가분들이 물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물류를 이제 꽉 쥐고 있는가. 그래서 아마존의 FBA 시스템 들어보셨죠? 그 어떤 쿠팡의 로켓 배송이나 제트 배송 같은 그런 이제 아마존의 물류 시스템이 지금의 아마존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리고 뭐 이제 다양한 사례들 보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실제로 아마존에다가 실제로 그 글로벌 진출하는데 아마존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황이 어때요? 궁금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진출했죠. 뭐 사실 과거에는 사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2015년까지만 해도 그때는 이베이가 전부였어요. 뭐 아마존은 사실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거의 대부분의 뭐 어떤 뭐 행사 같은 데나 아니면 전시회, 뭐 설명회 이런 데 가면 다 이베이였는데 2015년, 16년부터 갑자기 아마존이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그대로 이제 바뀌었죠. 이제 선두주자가. 그래서 지금 제가 대충 조사해본 바로는 한국 기업들 중에 한 8만 개 정도 되는 기업들이 지금 아마존에 진출해 있다라고 판단이 됐고, 사실 그 밑에는 아직도 한참 남았죠. 그렇겠네요. 굉장히 적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상당히 많이 진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주제는 우리 국내 기업의 해외 이커머스 진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아마존에 조금 집중돼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뭐 방금 대표님께 설명하신 것처럼 저희는 사실 아마존을 지금 한 6년 전부터 지금까지 거의 뭐 외길 인생, 이제 아마존만 파고든 아마존 전문 기업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아마존에 대해서 진짜 A부터 Z까지 정말 전문성을 좀 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현업에서 이제 가장 실무의 앞단에서 아마존을 경험을 하면서 아직도 2022년 이제 6월 29일 오늘 현재 한 시점 기준 아마존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와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 이제 하면서 이제 배출해낸 그런 성공 사례들,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 웨비나르에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한 4개의 그 어떤 구분으로 이제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코로나의 전과 후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아마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기업이 그 안에서 이제 아마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아마존과
관련된 서비스 어떤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공 전략과 성공 사례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웨비나를 참석해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존에 난 진출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언제 진출하는 게 가장 전략적으로 유리한지 이런 것도 좀 소개해드리는 이제 섹션이 이 세 번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사실 저희 기업이 많은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아마존 전문 서비스 에이전시라고 이제 포장을 많이 하지만 네.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D2C 솔루션 프로바이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D2C? 네. 그 D2C라는 표현은 Direct to Consumer라고 해서 이제 사실 과거에는 뭐 이제 제조에서부터 총판, 도매, 소매, 소비자 이렇게 B2B, to B, to B, to B, 네, to C 그렇죠. 마지막 단계 B2C가 되는 거고 그 사이에는 B2B들이 여러 단계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 전자상거래가 발달됨에 따라서 그리고 디지털 시대가 이제 도래함에 따라서 이제 제조사가 혹은 브랜드사가 네. 다이렉트로 소비자한테 연결되는 세상이 온 거잖아요. 실제로 나이키가 그 어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제 모든 브랜드들이 이제 한국의 이제 브랜드들이 이제 글로벌 손님을 만날 때도 아마존조차도 경유하지 않고 이제 진짜 궁극적으로는 D2C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네네. 것이 저희의 이제 꿈입니다. 네. 저희 꿈도 그건데. 저희 토크할티도 테크, 네. 테크 쪽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업하고 네, 네, 네. 그 전문성을 필요하는 기업하고 직접 컨텐츠를 통해서 연결되는 다이렉트하게. 그러네요. 그것도 저 꿈이에요. 네네. 같은 D2C네요. 그렇네요. 맞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그래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희 손님들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사실 아마존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먼저 아마존 진출을 하고 그래서 정착을 하고 미국의 어떤 문화까지 다 도입을 한 다음에 거기서 하나하나 우리 충성 고객들을 이제 우리의 D2C 자사몰로 땡겨오는 그런 것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인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D2C를 이제 꿈꾸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팬데믹과 엔데믹, 지금은 엔데믹에 가까웠다고 보여져요. 벌써 우리 마스크 벗고 하잖아요. 얼마 전까지 마스크 끼고 했어요. 토크할티에서 방송할 때. 그런가요? 그래. 네. 진짜 이제 끝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속에서 이제 글로벌 이커머스가 어떤 좀 모양을 띠고 있는지 조사한 그 자료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2015년이랑 이제 한 2022년 정도까지의 변화를 보면 한 7%에서 지금 벌써 20%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어떤 수치냐면 오프라인 대비 온라인 커머스의 비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에는 온라인 자체가 없었을 때는 사실 오프라인 매출이 오프라인 리테일, 오프라인 그 소매가 100%였죠. 이제 온라인 아예 없었고. 근데 불과 2015년까지만 해도 이베이가 한창 이제 1위를 달리던 시절, 그 시절에만 해도 온라인이 비중이 7.4%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사실 안 그래도 성장하고 있던 그래프에 2019년에서 20년 딱 코로나가 있던 그 시기죠. 그렇네요. 그때 오프라인 대비 온라인 커머스의 비중이 확 뛰었습니다. 거의 5% 뛰었네. 그렇죠. 근데 이 기울기 자체는 유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만 확 뛰고 사실 그 앞뒤로 기울기는 여전히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래프 네. 되게 흥미로운 게 네. 보통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확 뛰었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엔데믹이 되면 이게 확 꺾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게 아니죠. 갈 거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사실 이커머스는 어차피 있었을 일이다. 그렇죠. 언젠가는 다 점점 이제 오프라인의 비중을 좀 갉아먹을 이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 이커머스였는데 그것이 약간 좀 앞당겨진 거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이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설명한 이제 그래프가 이건데요. 이 파란색, 밑에 파란색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가들이 예상한 이 성장률이죠. 이제 이커머스가 이 정도로 성장할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이 연 파란색 부분이 이제 실제로 코로나가 있은 후에 오버한 거네. 그렇죠. 오버한 거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냐면 이제 본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19% 더 많게 성장한 거고 이제 2021년 기준으로는 22% 성장한 겁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이 성장했는데 이 초과 성장분의 약간 좀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런 걸 좀 준비했어요. 카테고리별로. 사실 많은 분들이 그거 좀 궁금해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커머스 전체가 성장한 게 아니라 뭐 그 안에서도 사실 완제품이 아닌 뭔가 뭐 화학 제품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조금 그렇죠. 비중이 좀 적을 수 있는 가구가 있을 수도 있고 사실 가구 진짜 많이 팔렸잖아요. 사실 이제 홈에서 좀 그렇죠. 약간 이런 것들 퍼니처 이런 거 진짜 많이 팔렸는데 그래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장을 이제 그 코로나의 그 수혜를 봐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된 카테고리들이 사실 모든 카테고리에서 다 성장했습니다. 네. 모든 카테고리 다 성장했는데 그 중에서 유독 성장을 많이 한 것들이 이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이제 푸드, 식품과 이제 퍼스널 케어 하고 이제 토이스하고 허비, DIY 이런 어떤 취미 생활, 장난감 이런 이쪽들이 각각 26%랑 21%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19%라는 비중이 아까 여기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2020년에 이제 이만큼 초과 성장을 했다. 근데 그 19%의 그를 차지하고 있는 여러 카테고리들 중에서 Food and Personal Care가 가장 많이 성장을 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퍼스널 케어라는 뭘 말하는 겁니까? 뭐 이제 뭐 대표적으로 여성 그 청결제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퍼스널 케어라고 했을 때는 면도게 될 수도 있고요. 뭐 이제 자기의 뭐 그 자기 자체를 뭐 꾸미는 그런 대표적인 어떤 상품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중에 뭐 뷰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맨날 바쁘게만 회사만 따뜻하다가 네. 이제 뭐 재택근무하면 집에 있으니까 뭔가 자신을 다시 한번 네. 돌이켜보는. 네네네. 그래서 좀 되게 좀 그 크게 잡은 카테고리들입니다. 이거는 뭐 furniture나 applicens도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좀 범위가 넓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food and personal care라고 할 때는 약간 개인으로 약간 한정돼서 생활과 관련된 그런 이제 상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식품이라는 분야가 조금 더 좀 그 안에서 좀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 과거에는 이제 인터넷으로 식품을 구매하는 것을 약간 좀 꺼려하는 경향이 좀 있었잖아요. 뭐 과연 유통기한 문제에서부터 제대로 싱싱하게 도착할 것인가 약간 이런 것도 있었는데 확실히 코로나 이후로는 아 이게 이제 기후였다. 그 걱정이 기후였다라는 것이 좀 많이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전자상거래 자체가 많이 발전하기도 했지만 저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CBT라는 표현, 이 Cross Border Trading, 즉 이제 전자상거래라고 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게 글로벌 커머스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사실 오프라인으로 하면 이제 움직이는데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저기까지 움직이는 게 진짜로 좀 덩어리가 크고 무겁고 그랬는데 이커머스는 사실 저희가 이제 지면이라고 하죠. 이제 보여주는 어떤 그 화면이 이제 그 제한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국경의 네.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만약에 원한다면 구매를 하고 그리고 배송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소형 포장물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보내놨다가 아마존 현지 창고에서 저희가 또 내륙 배송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크로스 보더 트레이딩이 또 코로나 영향을 받아서 정말로 글로벌 이커머스의 약간 진정한 시작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끊겼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크로스 보더 트레이딩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조금 아직 좀 브레이크 걸린 느낌이었어요. 뭐 사람들이 글로벌 이커머스라고 했을 때 2015년 당시에 느껴졌던 그 말의 힘이랑 그 글로벌 이커머스 할 때 그 말의 힘이랑 지금 얘기했을 때 그 포스트 코로나에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이커머스라고 했을 때는 그 느낌이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 무게가 이제는 진짜로 과거에는 크로스 보더 트레이딩이라고 했다면 약간 좀 뭐 액세서리, 뭐 오프라인이 이제 주이지만 뭐 온라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지금은 사실 온라인부터 먼저 빨리 해보고 네. 시장 반응을 살펴본 다음에 아 진짜 우리 기업, 우리의 브랜드랑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소비자랑 핏이 맞다, 그 마켓 핏이 맞다라고 판단되면 그때 큰 덩어리인 오프라인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그 과정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거에 너무 공감이 하지만 근데 일반 기업에 있는 분들이 이런 이제 우리 회사는 해외 영업부도 없고 네. 뭐 글로벌하게 한지도 이렇게 온라인을 한 적도 없고 네. 그런 회사들은 되게 공감을 하지만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되게 네. 막막할 것 같은데 그런 걸 도와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사실 이 해외 진출이라고 했을 때는 엄청 뭐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릴 것 같고 뭐 엄청 크게 움직일 것 같고 돈도 진짜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규제도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당연히 한국 기업이 이제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피스나 그 좀 무게는 좀 있죠. 근데 만약에 미국에 진출할 때 처음부터 오프라인으로 진출을 하면 전시회 참가하는데도 막 기본적으로 1, 2억씩 해요. 그렇죠. 그리고 전시회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바이어들과 계약을 하고 그리고 각종 이제 오프라인 진출한다는 것은 이제 그 어떤 라벨에서부터 규제나 아니면 인증 같은 것도 굉장히 까다롭게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 돈, 에너지가 그쵸. 다 네. 엄청 많이 쓰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미국 시장인데 아마존, 즉 온라인으로 진출하게 되면 이 규제들이 상당 부분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훨씬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고
일종의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는 거죠. 그렇네요. 빠르게. 시험을 빨리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시험을. 네. 그래서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이 린하다라고 많이 쓰잖아요. 뭐 린 스타트업 할 때. 그래서 좀 그렇게 빠르게 시장 반응을 살펴보고 이게 이 시장이 우리한테 맞다. 실제로 아마존을 해보니까 소비자들이 우리 상품을 좋아한다. 이게 확신이 딱 들었을 때, 뭐 확신까지 아니더라도 뭔가 1차적인 어떤 느낌이 왔을 때. 또 소비자의 다양한 피드백을 그렇죠. 들을 수 있잖아요. 생생한 네, 피드백을. 맞습니다. 근데 그때 됐을 때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진출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아마존을 소개하기 위해서 코로나를 먼저 좀 소개를 했지만 이제 아마존의 최대 수혜를 받은 기업이 아마존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표는 사실 2018년 표입니다. 그래서 2018년 당시에 이제 여기 그 주황색이 아마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점유율을 놓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베이가 6.6%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2015년 막강했던 이베이는 한참 뒤로 밀려버리고. 자, 궁금한 게 아까 2015년 16, 17때 때 아마존이 역전했잖아요, 완전하게. 네, 맞죠. 그리고 확 가버렸는데 그 역전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뭐였어요? 이베이를 확 앞줄. 가장 큰 계기가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린 FBA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베이는 여전히 아직도 물류 창고나 뭐 쿠팡의 그 로켓 배송이나 제트 배송이나 아마존의 FBA 이런 게 없습니다. 아이씨. 네. 아예 셀러가 모든 어떤 그 배송을 다 해결을 해야 되고 그 중간에 플랫폼 역할만 해주는 거죠. 오케이.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이베이가 2018년만 해도 이렇게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아마존이 한 40% 정도를 점유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그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표에서 이제 온라인 비중이 이제 전체 오프라인, 전체 리테일 시장, 전체 소매 시장 중에서 온라인의 어떤 비중이 12%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아마존이 점유율이 그쵸, 한 49%. 그런데 이게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2022년 기준에 2022년에는 시장 자체가 훨씬 컸습니다. 그 당시에는 12%였던 온라인 비중이 전체 리테일 대비 2022년에는 20% 됐습니다. 시장 자체가 거의 2배 된 거죠. 아예 그냥 이커머스 시장 자체가 크기가 완전 2배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아마존의 비중이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는 이제 56%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22년에는 한 6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60% 정도를 차지한다는 것 자체로도 과거에 40%였다가 60%까지 올라갔던 대단하지만 사실 60% 차지하는 것 자체가 2배나 커진 시장에서 60%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아마 이 부분은 다 동의할 것 같아요. 미국에 진출한다는 것은 이제 사실 아마존을 뺄래 뺄 수 없다. 왜냐면 사실 이 정도로 뭐 전체 리테일 시장에서 5분의 1을 차지하는 게 이커머스고 그 5분의 1 중에서도 60%를 차지하는 게 아마존이면 이거는 거의 절대 강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이 하는 오해가 그러면 아마존 너무 커졌다. 사실 너도 나도 다 아마존 진출하고 있는데 지금 진출하는 것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레드오션이다 이거는. 지금 피 튀기는 전쟁에 들어가는 거는 좀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명동에 가야지 팔려면 저기 변두리에서 팔아봤자 뭐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딱 그 얘기를 제가 많이 말씀드려요. 진짜로 어떻게 보면 인파가 몰려있는 곳에 가야 사실 진짜 뭐 그 경쟁을 떠나서 진짜로 어떻게 보면 우리 잠재 고객이 몰려있는 데에 가야지 뭐 저희가 인적이 드문 곳에 장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좀 먼저 레드오션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좀 다시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근데 레드오션이라는 것은 한정된 공간에서 경쟁이 과다했을 때 피 튀긴다라고 할 때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레드오션, 아마존이 과연 레드오션인가? 저는 이렇게 봤을 때는 아까 방금 보여드린 슬라이드에서 이미 이커머스 시장이 2배가 커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근데 그 중에서 아마존이 40%가 아니라 60%를 차지하게 됐어요. 그렇다는 것은 애초에 이만했던 아마존이 이만해진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한정된 공간에서 경쟁이 과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마존이 성장을 하나도 안 하고 똑같은 크기였고 이커머스 시장도 똑같은 크기였으면 그러면 그건 경쟁 과다 될 수 있습니다. 셀러 수는 똑같거나 셀러 수는 더 많아졌을 때. 근데 셀러 수가 많아진 만큼 아마존의 크기도 커졌고 그리고 아마존이 속한 이커머스 시장도 커졌기 때문에 저는
그만큼 늘어난 만큼 이제 아마존이 커졌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레드오션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아마존을 하나의 시장으로 바라봐요. 사실 이거는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마존을 실제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많은 시장들이 구성된 하나의 시장 터인지. 그렇죠. 예, 저는 시장 터가 좀 더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뭐 대표적으로 한국을 한다면 뭐 이제 K-뷰티도 되게 유명하죠. 그리고 뭐 이제 K-컬처 중에서도 뭐 이제 최근에 뭐 호미 이런 것들도 보면 참 잘 팔리는데 그런 것들이나 뭐 호랑이 담요, 뭐 돌솥, 뭐 이런 이제 식기류 이런 것들도 되게 은근히 잘 팔립니다. 네, 한국 전통의 어떤 상품도 되게 인기를 많이 타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롱테일이 살아있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아마존이 내가 지금 아마존 진출하려고 하는데 제가 판매하는 상품이 내가 마우스라면 마우스에 속하는 아마존 안에 시장을 봐야 되는 거지. 사실 뭐 지금 아마존에 셀러가 이미 한국 셀러들이 8만 명이나 진출했네 이렇게 해가지고 레드오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단정 짓는 거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이제 만약에 아마존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좀 팁을 드리자면 이제 아마존에 대해서 단정 짓기 전에 혹은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라고 이제 먼저 결론 내리기 전에 내가 진입하고자 하는 시장이 뭐 어떤 시장인가? 이제 아마존 안에서, 아마존 시장터에서 이제 내가 진입하고 구체적인 시장이 어떤 시장인가? 매출 규모는 어떤가? 셀러 수는 몇 명인가? 나의 경쟁사는 몇 명이고? 이 소비자들은 얼마를 내일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 이런 willingness to pay, 막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놓고 봤을 때 거기서 데이터에 의거한 어떤 그 informed decision making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보에 의거한 이제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게 저는 훨씬 더 좀 좋은 접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존이 그런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네. 굉장히 상세한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제공해 주더라고요. 맞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얼마나 제공하냐가 우리 셀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만큼 셀러한테 데이터를 제공해주면 열심히 하는 셀러는 그만큼 더 전략을 세울 수가 있고 그만큼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를 하나도 제공해주지 않으면 뭐 하면 돌지. 그렇죠. 네가 등록하는 거 내가 등록하는 거 똑같은 게 등록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를 오픈해주는 이제 플랫폼일수록 우리 입장에서는 네네. 열심히 할 거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소식이다. 근데 아마존은 정말 좀 과할 정도로 좀 많은 데이터를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이따가 영상 한번 보시면 사례 영상 보시면 정말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놀랐어요. 한번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최근에는 아마존이 너무 많은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는 조금 영양가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 데이터는 아예 그냥 뭐 삭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안 쓰니까 삭제했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진짜로 많은 데이터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쯤에서 저희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뭐 제가 어떤 권한으로 뭐 자꾸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제 프리 코비드 막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또 아마존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길래 아마존을 논하는지 이런 거 좀 말씀드릴 텐데 사실 요즘 트렌드가 사실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정말 자사 브랜드, 신규 브랜드를 되게 많이 내는 경향이 있어요. 뭐 블랭크 코퍼레이션이나 이런 기업들도 보면 사실 한 기업에서 한 3-4개 브랜드, 10개 브랜드 이렇게 출시를 하고 1년 중에도 막 한두 개 브랜드는 곧잘 출시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브랜드들이 결국에는 런칭에서부터 성장에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성장 한계에 부딪히는 요소들이 딱 2가지가 대표적이라고 보여져요. 첫 번째가 내수 시장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내수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한번 딱 성장의 딱 딜레마를 느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브랜드들도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 디지털화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특히 디지털 중에서는 글로벌을 놓고 봤을 때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친근하게 다가가려면 현지화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네. 네, 근데 아마존의 감성에 맞게 혹은 미국 소비자의 감성에 맞게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한 건데 아무리 상품이 좋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잘 전달하지 못하면 그럼 사실 그게 많이 그렇죠. 반감되는 거잖아요. 그 본질 자체가. 그래서 이런 2가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내수 시장의 한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이 2가지 딜레마를 좀 성장할 때 좀 많이 느낀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 2가지를 합쳤을 때 이제 내수 시장의 한계와 이제 온라인 전환 이 2가지를 합치게 되면 그것을
저희가 글로벌 이커머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뭐 판매 대행사처럼 이제 물건을 사입해가지고 네. 당신의 브랜드의 물건을 우리가 사드리겠습니다. 대신 파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제 그 기업이 그 브랜드가 직접 아마존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일종의 저희가 전문 서비스를 옆에서 제공해드리고 이제 일종의 약간 경력직 사원처럼 저희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공적으로 그럴 때 내재화시키는 프로세스 내재화까지 도와주고 원하신다면 할 수 네. 있고 만약에 뭐 끝까지 상생형으로 가고 싶다라 한다면 네. 그러면 같이 가는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판매대 행사를 많이 이제 쓰는 옵션도 있고 아니면 경력직 사원을 왜 구하는 옵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원 그 이제 회사들 입장에서는. 근데 판매대 행사 같은 경우에는 주도권이 없습니다. 그 브랜드사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그냥 글로벌 이커머스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 소비자를 직접 우리가 만나서 그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소비자 데이터를 우리가. 그래야 D2C가 실현되는 건데 아마존을 넘어서 D2C까지 하려면 판매 대행사는 사실 그런 것과 거리가 멀죠. 이제 브랜드사가 주인공이 되려면 판매 대행사가 아니라 그 브랜드가 직접 이제 아마존도 하고 직접 D2C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곳은 판매 대행사는 아닙니다. 또 판매 대행사가 얼마나 또 그 우리 물건에 대해서 우리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또 갖고 또 하겠습니까? 그쵸. 그거에 대한 퀘션도 많이 있죠. 맞습니다. 뭐 수십 개, 수백 개의 어떤 그 브랜드와 수천 개, 수만 개의 상품들을 다루는 게 판매 대행사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하려면 정말로 애사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브랜드에 대한 애정이 이게 좀 어렵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전 주인공이 브랜드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좀 생각하는 대안책이 그럼 경력직을 채용하겠다. 우리 내재화해야겠다라고 하는데 다 좋은데 사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정말 어떤 사람인의 데이터를 좀 가져와 봤는데 저 120만 명은 좀 뭐예요? 저거는 이제 인재풀입니다. 인재풀? 사람인에 등록돼 있는 대한민국 전체 인재풀 이력서를 등록하신 분들. 네, 그게 121만 명 정도 되는데 네네. 그 중에서 이제 무역 쪽으로 경력이 2년 이상 아마존 쪽으로 이제 키워드를 등록한 검색 결과가 55개밖에 없습니다. 이야. 상당히 네. 부족하죠. 그래서 이거는 한 6월 초에 조회해본 결과였는데 불과 한 몇 주 전이죠. 네. 그래서 그 정도로 경력직을 채용하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경력직 채용하면 또 퇴사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대체 인력 찾는 것도 힘들고, 또 만약에 뭐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 소재도 되게 좀 어렵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판매 대행사도 채용하는 것도 어렵고 경력직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가 하는 일은 이제 그런 부분을 전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희가 책임도 지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떤 결과도 보장해드리고 네. 그래서 아마존에 잘 진출해서 거기 자리를 잡도록 하고 그 넘어 D2C까지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이제 종합적으로 그 과정에 그 여정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기업에다가 어떤 그걸 처음에 셋업도 시켜주시고 네. 이렇게 지속적인 서비스를 해주시는 거네요. 같이 맞습니다. 동반자로서. 맞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받는 기업들이 고객으로 꽤 있는 거죠, 지금요? 네네. 저희가 사실 뭐 지금까지 사업을 뭐 한 10년 정도 했었는데, 네. 지금 당장 실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은 한 50개 정도, 오, 네. 한 60개 정도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해서 서비스하는 기업들은 한 1,5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브랜드가 우리나라 브랜드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 하더라도 이제 특히나 저희는 이제 미국 쪽에 집중돼 있고 미국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아마존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이제 아마존에 진출을 하려고 할 때 판매 대행사나 경력직을 구하는 것은 나름대로 좀 단점이 좀 많으니까 그렇죠. 저희 같은 이제 기업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끝까지 상생형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이제 이분들이 아마존을 진출하고 정착하고 그리고 넘어 D2C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를 저희가 좀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네. 지금까지 안 해왔던 글로벌한 거, 또 온라인, 네. 글로벌 이커머스를 함에 있어서 네. 뭐 이렇게 사람을 채용하고 하면 그것도 리스크잖아요. 그쵸. 리스크고 고정비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해서 뭔가 실험을 먼저 초기에 실험을 빨리빨리 해보고 애자일하게. 네. 그 다음에 나중에 또 판단이 되는 거니까 투자해도 그쵸.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되게 좋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가 없는 게 그게 가장 큰 어떤 메리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사실 기업들은 많이 바쁘거든요. 브랜드사들은 뭐 기업 담당자님들도 굉장히 바쁘시고 이제 그 팀장님들, 부장님들 이분들 굉장히 바쁘신 분들인데 사실 처리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상태에서 딱 그 프로젝트 기한을 딱 정해놓고 이 기간까지는 아마존에 진출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자리 잡아야 된다.
이게 사실 그분들의 숙제거든요. 그렇죠. 과제. 근데 그거를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딱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으면 굉장히 든든한 어떤 든든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이제 전문 서비스를 이제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제 전략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이커머스에 진출하고 또 그거를 후속 관리까지 해드리고 콘텐츠도 제작해드리고 이제 전자상거래 쪽에 필요한 부분이니까 마케팅도 하고 이제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도 공급해주는 종합적인 어떤 솔루션 기업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웨비나의 목적은 저희 서비스를 막 판매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린 건데 이 웨비나의 목적은 사실 이겁니다. 저는 아마존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메리트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고 성공 사례도 배출하면서 매출이 나오는 걸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진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한다면 아마존 진짜 빼놓을 수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매일매일 느낍니다. 근데 사실 이게 모두를 위한 건 또 아니거든요. 그거는 확실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마냥 뭐 욕심이 든다고 해서 혹은 무조건 해보자 가자 이런 게 아니라 알고 판단하는 것과 모르고 판단하는 건 굉장히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존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오케이. 만약에 한다면 알고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알고 하지 말거나 네네. 이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informed decision making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어떻게 좀 알게 된 어떤 아마존의 특성, 이커머스에 대한 핵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좀 재밌는 거 한번 가져왔습니다. 한국과 미국 시장 차이점. 오케이.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좀 가져와 봤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저는 이제 이게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저희가 한국 이커머스 시장, 뭐 G마켓, 옥션 11번가, 네이버, 쿠팡, 현대 H몰, 롯데 아이몰 이런 엄청나게 많아요, 한국에도. 네. 근데 그런 사이트에서도 저희가 물건 팔아봤고 대행 서비스도 제공해드렸고 또 넘어서 이제 그 이베이랑 아마존처럼 쇼피처럼 동남아, 일본, 미국, 영국, 유럽 시장까지 다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뭔가 확실히 한국 시장의 그 특성이 있고 미국 시장의 특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한국은 약간 양은 냄비 느낌이 좀 납니다. 그래요? 네. 근데 반대로 미국은 약간 뚝배기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국 뭔가 빨리빨리 뭔가 한다는 그쵸.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도 당연히 뭐 뉴스 같은 데 보면 막 예를 들어서 뭐 불과 몇 년 전에 미니 클럽 마사지기라고 에코 마케팅에서 했던 이 마사지 상품이 있었는데 그것도 엄청 떴었고 블랭크에서 했던 마약 베개, 마약 침대 막 이런 것들도 되게 한때 이슈였잖아요. 어떤 바람이 불면 확. 그렇죠. 바람 불면 미친 듯이 팔립니다. 진짜.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네. 이제 뭔가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영토가 좀 작으니까 동질화 같은 그쵸. 것이. 그것도 있고요. 이제 어떤 문화적 특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시간 안에 발전한 국가인 만큼 이제 굉장히 모든 게 빨리빨리 진행되고 확산이 좀 빠르고 그리고 이제 같이 좀 이렇게 다 같이 좀 동지화 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땅이 좀 넓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시장 특성 자체가 데워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막 돈을 미친 듯이 퍼붓는다고 해가지고 바로 안 돼요, 이게. 네. 근데 이게 사실 한번 이제 속도를 좀 갖기 시작하면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이게 웬만한 경우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물건 직접 팔아보기도 했었고요. 저희가 서비스도 제공했었고 한국 시장도 경험했고 미국 시장도 경험해봤는데 한국 시장은 한 번 이렇게 딱 떴는데 금방 식습니다. 만약에 그 트렌드가 지나버리면 이제 이런 상품이 있었어? 할 정도로 금방 죽거든요. 근데 미국은 한 번 딱 뜨는 순간 사실 아마존, 구체적으로 아마존을 말씀드리는 건데 아마존 안에서 그 랭킹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순위. 그게 안 꺾여요. 웬만하면. 네, 웬만하면. 그래서 저는 약간 그것을 부동산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의 가치 자체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저는 그렇죠. 아마존에서 이제 랭킹이 상위 쪽에 랭킹을 했다라고 하면 저는 부동산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진짜 어떤 불변의 가치, 오랫동안 가는 그런 특성이 좀 있는 게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인내심이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도 한국 시장에 진출할 때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 주로 중국에서 수입 많이 하잖아요. 저 원자재가 없으니까 또 OEM도 많이 맡기기도 하고 근데 중국에서 한국까지 이틀이면 와요. 심지어 배로 띄운다 해도 금방 옵니다. 근데 미국까지 가는데 뭐 이제 비행기로 가는 건 너무 비싸니까 배로 띄우면 과거에 한 45일에서 50일 걸렸고요. 한 2달 정도 안 걸리는 거죠. 요즘에는 3개월 걸립니다.
오히려 더. 네. 왜냐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래. 물류 대란이라서 사실 이게 사실 말이 3개월이지 저희가 지금 만약에 물건이 막 미친듯이 팔려요. 근데 보내놓은 재고가 한 10,000개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하루에 1,000개씩 팔립니다. 그러면 열흘이면 다 팔리는 물량인데 다시 재고 보충을 한다 해도 3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기다리기 힘들거든요. 이제 지금 아니면 이 트렌드가 다시 꺾일 것 같은데 근데 그때도 인내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뚝배기와 양은 냄비의 차이점도 데워지기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종합적으로 뭐 인증 같은 것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한 3개월 기본 걸립니다. 뭐 전자파 인증, 전기 인증, 뭐 배터리 인증, 그리고 뭐 식품 인증, 뭐 기능성 화장품 인증 이런 여러 가지 인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인내심이 필요한 일들인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은 저희가 마음 먹으면 진짜 빨리빨리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돈도 뭐 이제 미국 시장에 비해서 네. 이제 예산을 많이 편성 안 해도 상관없는데 미국 시장은 진짜 바다 건너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인내심도 많이 필요하고 예산도 좀 넉넉하게 이제 측정을 해서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주로 3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네. 첫 1년은 일단 진출, 도전, 시험을 해보는 그 시장의 반응을 보는 그런 해라고 생각하고 둘째 해는 이제 안정감을 찾는, 그러니까 안정을 찾는, 안정화의 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세 번째 해부터 수익화의 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해외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한 3년 정도를 잡고 이제 2년 차부터 3년 차부터 진짜로 수확을 이제 하는 네. 그런 이제 많은 이제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내심이 필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좀 짧게만 말씀드리면 시작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저도 한국인이다 보니까 이제 뭔가 좀 빨리빨리 뭐든지 일단 시작하고 보자. 일단 하고 보자. 약간 이런 상황이 좀 있어요, 없지 않아. 저도 사업을 하다 보면 좀 되게 좀 그렇죠? 주도권을 가지고 할 때가 필요한데 사실 미국 시장은 시작이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 뭐 인허가 이런 부분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사실 기능성 화장품이었는데 선스크린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인증이 필요 없는 줄 알고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물건을 딱 보내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수입이 안 되는 겁니다. 다 준비했는데. 그래서 그때 딱 보리를 걸어놓고 이제 인증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 브레이크가 걸리고 상당히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만약에 중요한 행사, 뭐 블랙 프라이데이나 뭐 아마존의 프라임데이 이런 게 중간에 껴있으면 굉장히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반영구적인 특성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많은 분들이 생소할 것 같은데 한번 아마존에 등록을 하잖아요. 리스팅을. 그러면 그 리스팅을 수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네이버에 상품 등록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삭제해버리고 후기가 좀 안 좋게 달렸으면 그냥 그 상품을 삭제해버리고 새로 등록하면 되잖아요. 그냥. 네네네. 그리고 뭐 쿠팡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마존은 이게 삭제가 안 됩니다. 이제 만약에 삭제를 해도 제가 안 판다고 해가지고 남이 못 파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떼어진다 해도 만약에 대표님께서 이 상품 판매하겠다고 하면 이 리스팅 살아 있습니다. 네. 삭제를 못 해요. 그래서 좀 반영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굉장히 잘 해야 된다. 이런 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좀 신중하게 가야 되고 좀 되게 뭔가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공 전략이 무엇인가? 저희가 아마존에 진출할 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에 진출을 할 때 좀 멀리 바라보는 게 중요한데 궁극적으로는 저는 D2C가 우리 모두의 그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아마존 진출을 할 때 저희가 빠르게 린하게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전문적으로 시행착오 없이 딱 예를 들어 뭐 50일이면 50일, 100일이면 100일 이제 이때 진출할 것이다. 이때 어떤 결과물이 있을 거다라는 어떤 프로젝트를 딱 만들고 그 중간에 이제 삐그덕거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빠르게 아마존에서 반응을 보고 맞다 이건 된다. 미국 시장에서 반응이 좋다라는 것을 딱 느꼈으면 아마존뿐만 아니라 아마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에. 월마트도 있습니다. 요즘에 막 많이 떠올라요.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살짝 보여드렸지만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요즘에는 사실 월마트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마트는 이베이랑 달리 자체 창고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충분히 아마존과 이제 견져볼 만한 그런 이제 경쟁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떠오른 루키도 저희가 미리 선점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게 속도인 거죠, 사실. 그래서 아마존을 딱 진출을 하고 반응이 괜찮으면 바로 또 월마트에서 또 확장 진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 뭐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쪽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쪽도 마케팅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마케팅을 확장해서 일단 아마존 더 키우고 월마트 더 키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사이에 자사몰을 구축을 해요. 뭐 쇼피파이 많이 들어보셨죠? 쇼피파이나 뭐 한국에서는 카페24 그런 자사몰을 구축을 한 다음에 저희가 뭘 해야 되냐면 아마존과 월마트에 있는 손님들을 충성 고객들만 우리 집으로 초대를 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아마존에 진출하는 것과 월마트에 진출하는 것은 남의 집에서 장사한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고 저희가 임대해서 이제 살 수는 없잖아요. 월세만 내고 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자가를 이제 구해서 그리고 거기서 장사를 해야 된다. 손님을 이쪽으로 데려와야 된다. 그게 이제 자사몰 구축을 해서 D2C 초상을 마련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을 이쪽으로 데려오고 이 아마존이나 월마트 손님들을 우리 집으로 데려오고 또 동시에 이제 오프라인을 입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온라인만 했어요. 지금까지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이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이제 진짜 올바른 파트너가 있고 정해진 어떤 시퀀스가 있으면 전문성을 가지고 하면 이 정도는 한 1년이 안 걸립니다. 이 정도까지 하는데. 근데 이까지 됐을 때 2년 차부터 만약에 반응이 좋다. 만약에 미국 소비자들이 우리 상품에 열광을 한다. 우리 충성 고객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바로 오프라인 쪽으로 이때 진출하는 것이 딱 현명합니다. 네. 어쩌면 그러니까 브랜딩을 한 다음에 맞습니다. 그냥 요즘에는 뭐 이제 코스트코 아니면 뭐 월마트 뭐 아니면 이런 오프라인 매장 노르스트롬이나 뭐 이런 그 이제 그런 백화점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이런 여러 아울렛들이나 백화점들에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아마존 레퍼런스 삼습니다. 이제 이 상품을 이제 우리 월마트 우리 아울렛에 입점시키려면 이제 온라인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냐 이거 먼저 물어봐요. 이게 참 웃기죠. 과거에는 오프라인에서 잘 나가는 거를 아마존에 입점을 시켰는데 이제는 아마존에서 잘 나가는 거를 오프라인으로 입점시키는 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brick and mortar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시키는 것은 여기에 먼저 성공을 한 다음에 다음으로 나와야 되는 시퀀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오는 그 우리 상품을 이제 경험하시는 손님, 온라인에서 우리 상품을 경험하시는 손님, D2C 자사몰로 계속 유입 되면 이때 우리가 진짜로 D2C가 완성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처음부터 처음부터 브랜드들이 오프라인부터 진출하는 것을 많이 생각했었어요. 뭐 전시회, 뭐 B2B 뭐 박람회 아니면 뭐 바이어 매칭 상담회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갔었는데 사실 그런 쪽이 돈이 적게 드는 게 아니거든요. 전시회 한 번 하면 부스 차리고 하는데 한 1억씩 그냥 깨져요. 근데 아마존에 진출하는 것은 수억 원이 아니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밖에 안 듭니다. 10분의 1밖에 안 드는 가격으로 충분히 빠르게 반응을 보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늦지 않다라고 아까 방금 전 슬라이드에 말씀드린 것처럼 린 스타트업 방식을 통해서 리스크 매니지를 하는 걸 글로벌 확장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넘어가고 좀 성공 사례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좀 짧게 하나당 한 2, 3분 정도씩만 말씀을 드릴 텐데 아까 우리 사례도 보여주려면 좀 더 짧게 1분씩 1분씩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 그 안경 김서림 방지 그 기능이 탑재된 어떤 안경 닦기를 판매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겨울인데 이제 김이 막 서리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겨울 때 김이 서려서 짜증나는데 마스크가 있으니까 이게 김이 엄청 서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서림 방지 기능이 있는 안경 닦기를 아무나 진출시켜보자 했는데 이 기술이 한국에 있어요. 이 기술이 특허입니다. 근데 이거를 아무나 진출시켰더니 바로 그냥 폭발적 반응이 이제 온 거죠. 그래서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한 32만 달러 정도의 이제 매출이 그만 나왔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달성한 상태에서는 웬만하면 주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성공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의 약간 좀 중소기업 약간 이쪽인데 그 양말 업체예요. 양말도 재밌게 만들었네. 양말을. 네, 약간 패션 양말을 만드는 그 나름 한국의 약간 이런 뭐 보세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약간 좀 중소 그 이제 그 브랜드들 중에서도 나름 잘 나가는 어떤 키키아삭스라는 이제 중소 브랜드인데, 근데 이 기업이 처음에 되게 다양한 상품들을 아마존에 진출시켰어요. 저희랑 같이 했었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응이 왔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였냐면 바로 무지개색 양말이었습니다. 네. 이 무지개색 양말이 잘 될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저기 있는데 무지개색 LGBTQ
그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아, 그리고 퀴어 네네. 그 무브먼트가 미국에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반응이 터진 거예요. 아.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 뭐 그냥 반응이 미적지근하다가 그 상품에 완전히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SKU를 더 늘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이쪽에 온다는 걸 알았으니까 아, 이런 류의 어떤 디자인을 선호하는구나. 근데 사실 이 기업은 퀄리티는 보장돼 있었어요. 한 번만 써보면 이 양말 진짜 괜찮다 퀄리티 이걸 알 수 있는데 워낙에 중국 상품들 막 저퀄리티 상품들이 이미지로는 사실 느끼지 못하잖아요. 네네. 퀄리티가 어떤지. 그렇죠. 근데 한번 이제 써보니까 아 퀄리티 짱짱이다 이거. 예, 그래서 진짜 괜찮은 퀄리티라는 것을 입증한 다음에 뭐 입소문도 퍼지고 또 다른 상품도 구매하게 되고 이제 꼭 무지개색뿐만 아니라 다른 디자인들도 점차 팔리되면서 매출이 진짜 꾸준히 우상향하게 되는 케이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사례입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화장품. 또 한국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KBT잖아요. 아마 많은 대기업들에서도 뭐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이제 화장품도 진짜 많이 할 텐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KBT 죽었다. 요즘에 이제 옛날만큼 그런 시장 아니다. 하는데 제가 아니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젠트리라고 여기도 중소기업인데 여기가 사실 토너 상품은 뭐 보습 토너 뭐 이런 이제 그 로션 바르기 전에 이제 이머전 바르기 전에 이제 토너를 많이 바르잖아요. 크림 바르기 전에. 근데 그 토너 상품이 사실 굉장히 뭐 이미 포화된 상태인데 레드오션처럼. 네, 여기는 그 그린티, 녹차 성분을 이제 강조한 astringent라고 해서 피부를 수축해주는 그런 토너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그게 이미 미국에서 이제 1위 Witch Hazel이라고 그 토너 상품이 있는데 그게 딱 수축해주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입맛에 딱 맞춰서 진출했더니 오히려 상위 호환 이런 호평까지 받으면서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 10개월 만에 77만 달러의 매출을 냈고 지금도 아주 우뚝 어떤 베스트셀러 자리를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지금 저 사례들은 원래 저런 데들이 그 뭐야 이런 이커머스를 많이 활용하던 데였나요? 아니면 잘 활용 안 하던 데? 원래? 이분들은 사실 이미 다 브랜드가 있고요. 네. 뭐 사실 뭐 이커머스 말고 B2B 쪽으로 이제 전문적으로 하던 곳이 이런 곳이었고, 근데 여기는 이제 아마존을 처음으로 이제 우리 한번 이커머스 B2C 해보자라고 하는 분이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하고 있었는데 내수 시장에만 머물렀었고요. 이제 좀 미국 시장까지 넘어가 보자 이렇게 좀 했던 곳들이었습니다. 네네네. 섞여 있어요. 자, 이제 저기 뭐야 실제로 아마존의 그 UX 어떤지 한번 이 사례 영상 있거든요. 영상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워터바럴을 제조하는 기업인 A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A 기업의 목표는 아마존에 워터바럴을 추가적으로 진출하는 것이 목표다라는 거고, 고객 수요가 많으면서 성장 중인 틈새에 진출하기를 희망한다라는 거죠. 또 품질이 좋기 때문에 독점 시장보다는 여러 제품이 경쟁하는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조금 더 희망한다라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 담당자였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POE에 Water Bottle이란 거를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필터링을 걸어보시는 거예요. 경쟁자도 조금 많았으면 좋겠고 30개 이상, 그리고 검색량도 꽤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100만 개로 잡았고요. 변화량, 성장 중인 시장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변화량도 20%로 잡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워터 바틀보다는 키즈 워터 바틀이라든지 갤런 워터 바틀 with straw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단순히 워터 바틀이 아니라 이렇게 세분화된 시장을 저희가 찾아낸 거죠. 키즈 워터 바틀이라는 시장이 검색량도 괜찮고 판매량도 괜찮고 성장량도 괜찮기 때문에 이 시장에 진출을 한번 해보는 걸 고려해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 시장에 들어가 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상품 탭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다양한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 상품 혹은 다양한 무늬가 들어가 있는 상품이 베스트셀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1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키즈 워터 바럴이라는 제품을 살 때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구나 라는 것들도 당연히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게시일 이거를 봄으로써 2020년에 진출된 제품들이 몇 개가 있네 라는 것들을 확인해서 이 시장이 최근에도 비교적 진출을 하고 있는 시장이고 2020년 제품이 1위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보면은 한 2년 정도를 말아보면은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구나 라는 것들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클릭수 같은 것도 물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뷰 분석을 저희가 했다고 쳐볼게요. 평점이 낮은 4.4점짜리가 있어서 제가 이걸 들어가서 실제로 한번 봤더니 안전한 플라스틱인지 잘 모르겠다 라는 피드백이 있었고, 부서지지 않는 뚜껑이었으면 좋겠다, 이 제품은 너무 뚜껑이 잘 부서진다 라는 피드백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진출을 할 때도 요 점에 조금 주안점을 둬가지고 컨텐츠를 만들거나 제품을 만들거나 하면 좋겠다 라는 상품 기획단에서 이걸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검색어 탭으로 가보면은 토들러 제품과 키즈 워터바틀 for school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검색량도 준수하면서 검색량 증가량도 괜찮고 무엇보다 뭐 검색 전환율도 괜찮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까지 발굴을 해내셨다면은 여기 안에서도 상위 클릭 제품들을 보는 거예요. 그걸 검색을 해봤더니 비교적 귀여운 그림이 그려진 제품이 많은 클릭을 받는구나 라는 점까지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리고 인사이트 탭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는 스폰서 프로덕트 캠페인에 사용한 제품 비율을 봤더니 66%인 거예요. 아, 생각보다 SP 캠페인을 많이 사용하진 않네? 그러면은 내가 들어갔을 때 광고 효율이 비교적 괜찮을 수가 있겠다. 경쟁자가 약간 적으니까. 이렇게 가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신제품 출시 횟수가 3회인데 성공적인 출시 횟수가 3회니까 내가 제대로 된 품질을 가지고 컨텐츠를 가지고 진출을 했을 때 이 니시 안에만 잘 들 수 있다고 한다면은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낮진 않겠다라는 것까지 가정을 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조금 나이브한 가정일 수도 있지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균 품절 비율을 봤더니 30%나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이유에선지 평균 품절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급망을 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확장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트렌드 탭으로 한번 와보면은 이렇게 노란색이 검색량인데 8월 달쯤에 확 높아졌다가 다시 내려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가장 많이 찾는 거는 8월 달에 가장 많이 찾는 거고 평균적인 전환율은 15% 14% 정도가 전환율이구나 라는 것들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6월 달 정도에는 들어가는 거를 목표로 하고 7월 8월까지는 확실하게 컨텐츠를 마련하는 걸 목표로 하자. 이 정도의 전략도 세울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또 이 니시 자체가 품절이 많은 카테고리인 만큼 8월 달에 품절이 되는 것도 약간 주의해야겠다. 요거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A기업은 결론적으로 오일을 활용해서 시장 조사를 했고 이 점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키즈 워터 바틀 안에서도 토들러를 위한 제품과 폴스쿨 제품이 전환율이 높고 차별화가 되는 포인트다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고 귀여운 디자인이 들어있는 제품이 베스트셀러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도 파악할 수가 있죠. 그리고 구체적인 니즈 같은 경우에는 귀여운 그림, 안전성, 부서지지 않는 뚜껑 뭐 이 정도가 있다는 것도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최근에 성공한 경쟁사들을 보유하고 있고 PPC를 운영하고 있는 비율은 한 60, 70% 정도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제품이 품절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3PL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8월 달에 검색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어요. 이 부분들로 시장조사를 다 끝냈다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뭔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피상적인 틀을 잡는 데는 이 정도 자료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아, 근데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네. 제가 느끼는 거는 와, 저게 굉장히 정말 아마존이 굉장히 디테일한 데이터를 주는데 저 많은 것을 기업 입장에서 저걸 다 분석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지금 저런 식으로 저런 것들을 컨텐츠에서 저 분석을 해주시는 거죠? 저 맞습니다. 것들을. 아까 네. 사실 잠깐 질문이 좀 나왔었는데 네네. 그 사전에 그러니까 진출하기 전에 전략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 큰 덩어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한국 시장처럼 이제 제가 빠르게 좀 반응을 보는 것보다도 미국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략을 되게 잘 짜야 되고 네. 데이터를 이제 뜯어봐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좀 뭔가 좀 경쟁력 우위를 가져갈 건지 이런 거를 굉장히 전략 잘 짜야 되거든요. 데이터에 기반해서. 근데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단계는 적합성 평가라고 해서 이 기업이 아마존에 진출하는 것 자체가 맞나 안 맞나 아. 이거를 지금 방금 봐보신 그런 오케이. 데이터나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이 기업이 진출하는 것이 맞나 안 맞나 만약에 한다면 어떤 인증이 필요한가 네. 수익성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뭐 경쟁사의 현황 어떤가 이런 것들을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 딱 쭉 나오는 게 적합성 평가인 거고요. 두 번째 진출 전략 수립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그 다음에 저희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왜냐면 진출 전략 수립이라는 것이 거의 한 30시간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네. 근데 이게 만들어지면 그 뒷단의 서비스는 행동하기만 하면 돼요. 실행만 하면 돼요, 실행만. 근데 이거는 시행착오 없이 가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잘 잡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업계에서 그 하이엔드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전략을 제안한다. 그래서 좀 이제 요구 사항이 좀 많은 그런 기업들의 그 높은 기대치를 맞출 수 있는 기업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네. 한국에. 아.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기업 진단을 프로페셔널 해주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자, 이제 Q&A 시간 좀 왔죠? 네. 질문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 근데 제가 잠깐 봤는데, 진짜, 네. 시청자분들께서 수준이 정말 높으신 것 같아요. 진짜로 질문의 그 질이 정말 양질의 질문을 많이 네네. 받습니다. 네. 그 좋은 질문 하시면 5분 이름 좀 적어주시겠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따 얘기해주세요. 네네. 네. 자, 그 전현진님께서요. 네. LGBT 관련해서 무지개 양말 판매 성공 사례가 흥미로운 네.
들어왔습니다. LGBT 관련해서 그러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혹시 미리 예상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내용을 미리 예상하려면 어떤 점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컨설턴트가 돼 보시는 것을 상상을 해 보시면 이게 어떤 느낌인지 딱 아실 텐데, 저희가 양말, 그러니까 팝콘 키키, 뭐 키키아 삭스라는 그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을 쭉 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뭐 헬로키티 양말도 있을 수 있고, 원피스 양말도 있을 수 있고, 뭐 색깔 양말도 있을 수 있고, 무지 양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보면서 그 시장을 저희가 다 조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 컨설턴트 역량에 맞춰서 그 컨설턴트는 이 LGBT 시장을 예상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어요. 간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것을, 그래서 그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그게 생각보다 쉬운 작업은 아니다. 근데 그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뭔가 좀 큰 유의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품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 일단은 진출하다 보면 저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데이터로 나오죠. 그쵸. 데이터로. 구체적인 데이터로. 백날 머릿속에 이거를 그렇죠. 돌려봤자 사실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그러니까 수도 실험을 있는데. 자주 빨리 해보는 게 그쵸, 좋은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좀 린하게, 아까 계속 언급한 게 린하게 해보시고 반응이 나오는 거에 맞춰서 네. 린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주님, 아무리 뚝배기라도 미국 시장이 뚝배기라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다각화가 되지 않는다면 성공 확률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제품 다양화 전략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신지요? 방금 답변 드린 거와 비슷한 맥락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저희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딱 많이 진단을 할 때 네? SKU라고 표현하죠. 상품의 종류가 하나여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게 올인 아니면 올아웃 이거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상품의 종류가 뭐 카테고리 다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도 이제 소비자의 니즈를 약간 이렇게 맞춰보기도 하고 저렇게 맞춰보기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좀 여러 번 있어야 저희가 도전을 할 때 이제 아무리 뚝배기를 하더라도 다각화가 있어야 저희가 상품 종류적인 측면에서 다각화가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광고에 대해서도 전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상품을 다양한 광고 전략도 하나 다각화가 될 수 있지만 다양한 상품을 하나의 광고 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다각화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략 수립할 때 다 나옵니다. 네. 네. 원병차님, 경쟁자를 20개 정도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너무 많으면 문제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경쟁 업체가 적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디서 질문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 그 영상? 영상에서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좋아하는 표현이 이제 퍼스트 펭귄 아니면 이제 패스트 팔로워. 이게 뭐냐면 경쟁자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 시장 자체가 가늠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되게 무모한 도전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패스트 팔로워는 이제 적당한 경쟁사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빠르게 경쟁적 우위를 이 업체보다 우리 상품이 더 낫다라고 이제 어필할 수 있을 때가 패스트 팔로워 저희 먹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20개 정도로 하는 이유가 아마 그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윤서원님은 아마존에서 쇼핑하다가 상품을 고르고 구매하려고 했을 때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걸 알고 놀란 적이 있는데 네. 이런 상품을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구할 수 있는 것도 있었는데 역발상으로 이런 제품들은 국내 광고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컨텐츠 제작 같은 것도 지원해 주는지 컨텐츠 제작. 네. 저희가 그 인하우스 포토그래퍼, 인하우스 디자이너, 인하우스 네네. PD 다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는 사실 콘텐츠랑 떼어낼 수 없는 사이예요. 네. 무조건 전자상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은 다 제공합니다. 하나의 네네. 패키지 형태로. 자, 여러분들 이제 설문조사도 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컨텐츠 쪽에 뭐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 진짜로 우리 한번 아마존 이용해 볼까 하시는 기업이 있으시면 그런 거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현진님께서는요. 인내심이 중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하는데 정말 발전 가능성이 안 보이는 아이템에 대해서는 과감히 포기해야 다른 아이템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포기를 권해본 적도 있으신지, 그리고 어떤 때 그런 포기를 권하시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라서 제가 성함 네네, 적었습니다. 네. 근데 진짜 너무 맞는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안 되는 걸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놓아줘야 될 때가 언제인지 이런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를 할 때 진출 서비스가 있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략 수입 서비스가 있고, 네. 진출 서비스가 있고, 관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3단계라고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이제 진출 전략은 적합성 평가랑 진출 전략 수립 서비스가 있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진출을 할 때 서비스가 실제로 이제 전략을 세웠으니 그걸 실행으로 옮기는 그 단계인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게 딱 100일로 잡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더 빨리 끝낼 수 있지만 100일 안에 무조건 완성을 합니다. 시행착오 없이 전략을 세웠으니까 전술을 도입해서 그 전략대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했을 때 데이터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는 매출이에요. 소비자 반응, 매출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니면 유입수, 아니면 네. 클릭수, 아니면 뭐 이제 구매 전환율, 뭐든지 데이터가 나옵니다. 근데 그걸 딱 봤을 때 이제 본인이 설정한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현실적인, 그렇죠. 너무 막 네네. 네, 그런 거 맞죠. 이상적인 거 말고요. 근데 그것을 아득히 채우지 못했을 때, 가능성이 없을 때는 근데 같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과감하게 포기하는 게 맞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돈을 더 쓰는 것은 낭비입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못 채웠지만 분명히 클릭수나 유입수나 아니면 전환율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달성하고 싶던 매출까지 안 나왔지만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오히려 여기서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전략을 좀 바꿔서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계속해서 아마존에서 그런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쵸. 라이브하게 그런 거 갖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네. 또 기업이랑 그걸 같이 분석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김성님은 사용자 의견에 대한 제품 개선이나 대응 방안도 같이 해주시는지요? 네, 물론 합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미 준비된 완제품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아마존에 진출하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패키지 정도는 이제 현지 느낌 맞게, 그러니까 네. 미국 감성에 맞게 카피나 이 문구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세한 조정은 가능한데 그게 상품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고요. 이제 아예 이 상품 말고 저 상품으로 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있는 상품을 조금 이렇게 잘 꾸며서 미국인들에게 좀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걸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임석재님은 아마존의 검색 노출 알고리즘이 자주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상위 노출이 되기 위해서 애쓰던 벤더로서는 일련의 작업들이 무의미해지거나 효과가 축소될 수 있는데 이런 아마존 노출 정책에 대한 빠른 대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는 사실 365일 내내 밥 먹고 하는 게 아마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가 대외적으로는 그 광고 같은 건 아마존 검색 광고 같은 거 그런데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광고는? 광고 이제 아마존 안에서 네.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존 네. 그 광고 기능이 뭐 SP, SB, SD 네. 이런 되게 다양한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알고리즘을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이제 검색, 그러니까 그 광고 상품뿐만 아니라. 네. 근데 과거에는 A9 알고리즘이 A10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A10에 대한 알고리즘을 발표를 합니다, 아마존에서. 그리고 이제 많은 칼럼들도 있고, 이제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마존 담당자님들이 다 보기에 너무 어려워요.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습득해가지고 저희의 전략에 입혀서 이제 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네. 윤성원님은 이제 아마존에서는 중국 저가 상품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중국 상품과 경쟁해서 이기려는 가장 뭐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중국 애들이 싼 걸로 딱 들어왔어. 이제 네. 그럴 때. 뭐 일단 제가 봤을 때 저희가 가격에서는 경쟁하긴 건 좀 어렵죠. 그래서 네. 저가 상품이 나왔을 때 저는 일단 저는 이게 좀 어려운 게 만약에 그 카테고리 자체가 오직 가격으로만 승부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애초에 상품의 특성 자체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상품처럼 기능적인 부분이나 디자인적인 요소나 네네. 아니면 감성적인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대표적으로 뭐 뷰티도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의 이성보다는 좀 감성으로 이제 구매하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승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윤성원님은 아마존에 아까 블랙 프라이데이나 프라임데이 같은데 집중 판매 서비스 같은 것도 제공해 주시는지요? 네. 근데 이건 이제 보면 그쵸. 사실 제가 슬라이드를 다 발표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근데 사실 그때 네.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언제 진출해야 되는가. 사실 그게 블랙 프라이데이랑 뭐 프라임데이 이렇게 딱 중요한 타이밍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전략은 사실 다른 것보다도 재고 보충 전략입니다. 네. 이제 완전히 막혀버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때 어느 정도 판매가 될 거라고 예상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 수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우님,
아마존을 통해서 해외 커머스 진출할 때 현지 법적 레귤레이션 준수 및 보안 컴플라이언스는 아마존에서 가이드를 해주시는 건지요? 아마존에서 가이드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사실 저희 같은 기업이 필요한 게 아마존에서 뭐 기능성 화장품은 FDA의 그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네네. 그건 전부 다 뭐 코트라나 인터넷의 그런 기관들 그런 것들이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꽁꽁 숨겨져 있습니다. 네네. 강민씨님은 아까 100일 걸린다고 했잖아요. 네. 뭐 100일이란 건 너무 늦지 않을까요? 뭐. 맥시멈으로 100일을 잡은 거고요. 음. 사실 그게 100일까지 걸리진 않고 사실 이게 100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물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를 띄어서 네. 이제 물건이 도착할까지 시간이 코로나의 물류 대란 때문에 한 최소 2, 3개월은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물건이 이동하고 있는 그 사이에 모든 사진 작업, SEO, 검색 최적화, 시장 어떤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모든 제반 작업들, 광고 전략까지 수립하는 것까지 전부 다 제가 그 사이에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이용진님은 아마존 진출 시에 제반 비용은 국내 이커머스 업체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그래도 5배 정도는 잡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진짜로 좀 진짜 미국 이커머스에 나는 사활을 걸겠다 하면 10배 정도는 잡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용진님은 좀 컨택트의 모델이 이게 2공용 모델인지 아니면 서브스크립션 모델인지. 네. 그거를 말씀을 못 드렸네요. 저희가 그 진출할 때,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전략 수립하는 그 과정에서도 일회성 비용이고요. 네. 그냥 단일성으로 이제 지불하시면 되는 거고, 어. 그리고 이제 진출할 때 네. 그것도 단일성입니다. 100일 프로젝트, 그냥 프로젝트성 비용인 거고, 그 다음에 관리, 그러니까 이제 진출을 했는데 반응이 좋아요. 그러면 계속 관리를 해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구독 베이스로 저희가 네, 매 네. 월마다 청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성호님은 아마존 진출하면 아마존 플랫폼을 이용하는 수수료가 있는데 이런 수수료를 절감하는 방안 같은 것도 있는지요? 네. 뭐 일단 이제 편법도 있고 정석도 있는데요. 음. 그 이제 정석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아마존이 딱 고정해 놓은 수수료들은 그런 절감할 수가 없죠. 네. 그 외에 물류 비용을 최대한 아낀다거나 아니면 이제 아마존의 그런 할인 정책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프로모션을 탄다거나 뭐 아니면 마케팅 비용을 어떻게든 줄인다거나 예를 네. 들어서 마케팅 비용이 이제 클릭당 과금되는 PPC 광고를 하는 것과 그리고 인플루엔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차피 아마존 광고 낼 돈을 이분한테 줄이고 이분은 또 이제 그 클릭당이 아니라 뭐 일종의 매출 대비로 간다거나 네네. 이런 식으로 하는 옵션은 있지만 실제로 아마존이 고정해 놓은 수수료를 줄이는 방법은 크게 없습니다. 네. 네. 박일규님은 설명하시는 아마존이 제공하는 데이터들은 입장 셀러들에게만 공개하는 건지요? 어떤 식으로 데이터들을 얻을 수가 있는지요? 그쵸. 이거는 입점하신 분들, 그러니까 아마존에 이미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셀러 센트럴이라는 어떤 어드민 페이지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접속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데이터가 공개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 권한을 가진 분들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판매자로 등록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서 이제 브랜드 오너다. 나는 브랜드 오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지만 보여지는 좀 비공개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이영주님은 제가 느낀 아마존과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다른 회사의 가장 큰 차이는 커스터머 서비스인데 요즘 조금 나빠졌다는 평은 있지만 CS는 기존의 CS와 전혀 달랐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고객의 관점이고 판매자 관점에서 이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판매자가 유의할 점과 컨택틱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요? CS 쪽 관련해서. CS라는 것은 커스터머 서비스 네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네. 그게 아마존과 알리익스프레스의 CS 차이가 저는 사실 정확히 잘 모릅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제가 잘 모르기 네네. 때문에. 네. 근데 아마존이 CS는 이제 물류적인 부분 있죠. 네. 뭐 배송 언제 도착합니까? 문 앞에 놔주세요. 전화 주세요. 뭐 부재 중이면 뭐 이렇게 해주세요. 옆집에서 맡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다 아마존이 해줍니다. 반품, 교환, 환불 이런 것들은 아마존이 다 해주기 때문에 사실 그쵸. 뭐 좀 판매자 입장에서는 좀 부당하게 환불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CS적인 측면에서. 근데 그 반면에 그만큼 부담이 덜 합니다. 그만큼 신경 쓸 게 덜 하기 때문인 네네. 거죠. 그래서 스케일러빌리티를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아마존이 조금 더 치명적이고 좀 뭔가 판매자들 유리한 쪽의 CS는 뭐 알리익스프레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네. 자,
지종님, 종합 성과 리포트 작성 후에 분석에 따른 광고, 브랜드, 상품 등 원하는 매출 등 성과를 달성이 안 되었을 때는 어느 주기마다 분석과 수정을 통해서 개선이 진행되는지요? 저희 서비스를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네네. 저희랑 같이 만약 계약을 하게 되신다면 저희는 실시간으로 합니다. 아예 그냥 전담 매니저가 이제 한 사람당 맡을 수 있는 고객사 수가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네. 그래서 최대한 하이엔드, 고퀄리티,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제 거의 뭐 주로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서 네. 뭐 어떤 상품이 제일 잘 팔리고 어떤 상품이 좀 부진하고 어떤 전략을 좀 새로 도입할 건지 이런 것들을 같이 짜서 그 다음 달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많이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윤서원님, 기업은 컨설팅도 중요하지만 자체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더 바라고 있는데 컨택팅은 이런 의미에서 기업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뭐 서비스 같은 것도 제공을 해주는지요? 네, 저희 제공합니다. 사실 이 기업마다 니즈가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컨설팅도 하지만 사실 운영 대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직원을 채용하시면 그만한 어떤 리스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퇴사 리스크, 그리고 뭐 이제 병가를 낼 수 있는 리스크, 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는데 뭐 실수를 했을 때 손해배상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제 제가 상생,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직원 대신이 되어가지고 같이 이제 나가는 그런 거를 이제 희망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기업의 니즈가 내재화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희가 그 기업 담당자를 교육을 해드립니다. 전문가 양성을 해드려요. 그래서 주로 뭐 B2B 고객들은 뭐 아예 그냥 이제 저희가 출장을 해서 저희가 거기 현장에 가서 한 2명, 3명을 교육한다거나 그분들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저희가 교육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기관이 좀 있다면 좀 크게 한 20-30명 대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Q&A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대표님 그 존중하신 분 이름 혹시 적어보시면? 네네, 저는 그 혹시 몇 분 제가 5분인데 5분. 네네. 일단 네. 나머지 분 추첨해서 또 알려드릴게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네.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네. 제가 혹시 네. 조금 스크롤 조금 내려보실 수 네네. 있을까요? 네. 네. 잠깐만요. 이분 이미 이분이 질문 많이 하셔가지고 열정적이시네요. 저분으로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임석진님. 네, 그 5분 제가 네네. 불러드리면 되나요? 네네네. 이형준님, 네. 그리고 전영진님, 네. 김석님, 김석. 네. 네, 그리고 윤성원님, 네. 그리고 임석재님. 인석재님. 네네. 이렇게. 자, 그러면 임석재, 윤성원, 이영준, 김석, 전영진. 이 네. 5분은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를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설문증 마저 해주시면 고맙고요. 특히 이제 뭐 이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설문에 자세한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마지막 한번 해주고 마치는 할까? 네.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글로벌 이커머스가 아마존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네. 뭐 동남아도 있고 뭐 유럽도 있고 영국도 있고 심지어 한국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업 색이 너무 아마존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한국 이커머스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쿠팡, 자사몰, 카페24, 현대이츠몰, 롯데 아이몰 근데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 꽤 일 굉장히 잘해요. 네. 그러니까 수출 컨설팅 못지않게 제가 글로벌 이커머스 못지않게 한국 이커머스 관련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똑같은 맥락에서 이런 서비스를 똑같이 포장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국내 이커머스에 대해서는 좀 내가 그 어디에 맡게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되게 좀 신기했던 게 뭐냐면 한국에 이런 운영 대행사가 국내 이커머스 쪽으로는 없습니다. 다들 이제 직원 채용하려고 하고 하니까. 근데 사실 어쩌면 저는 아마존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한국 이커머스에 대한 전문성도 이제 이 전문성이 분할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각자 영역에 맞춰서. 그래서 혹시라도 아마존뿐만 아니라 이런 국내 쪽에 대한 이커머스 운영 대행, 컨설팅 이게 필요하시면 저는 그쪽도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맛있는 점심 드시고요. 오후에도 방송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주제면 오후에도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